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하고 진도를 조금 빨리 나간 반들은 이 부분, 도교하고 풍수지리설 요거 두 번째 시간에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도교와 풍수지리설 요 부분 7, 8차 시에 해당하는 학습지 펴주시고요. 교과서는 26쪽에서 30쪽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도교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도 우리가 다 공부를 했었고요. 도교와 풍수지리설부터 보면 되는데요. 자, 먼저 도교가 어떤 종교 사상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빈칸에다가 도교라고 적어주시고요. 여러분, 도교라는 것은 역시 불교와 마찬가지로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전래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삼국시대의 귀족 사회를 중심으로 유행을 했습니다. 민간보다는 귀족들이 좋아했고 소비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도교는 어떤 종교 사상이냐? 먼저 도교하면 신선 사상, 그리고 산천 숭배를 들 수가 있는데요. 신선이라는 것은 어, 죽지 않고 늙지 않고 불로장생하면서 자연에서 은둔하면서 사는 뭐 신선, 그 다음에 도사, 산신령 뭐 이런 것들이 도교의 관념입니다. 산천 숭배라는 건 말 그대로 자연을 숭배하는 건데요. 여러분 도교의 유명한 사상가 하면 아마 두 명이 떠오를 거예요. 누구와 누구예요? 노자와 장자 들어봤죠? 그 노자와 장자의 사상 중에 대표적인 게 무의자연이잖아요. 자연을 숭배한다. 산과 물을 숭배한다는 거죠. 자, 이러한 도교 사상이 잘 드러난 유물을 볼 텐데요. 먼저 고구려의 사신도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신이라는 것은요, 신인데, 어, 도교의 방위신이다라고 좀 밑에 정리를 해주세요. 자, 여러분, 방위라는 건요, 동서남북을 의미해요. 즉, 도교의 세계관 속에서 동쪽과 서쪽, 그리고 남쪽과 북쪽을 지키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네 명의 신 해가지고 Four Guardians라고 해서 사신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뭐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유명한 거는 뭐 좌청룡, 우백호, 그리고 남쪽에는 이제 주작이라고 불리는 봉황새 비슷한 그런 불사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볼 거는 뭐냐면요. 일단 저기 백제부터 할게요. 예. 백제에는 또 금동대학로라고 하는 유명한 도교의 세계관이 들어간 유물이 있었죠. 요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자, 요거를 교과서 30쪽에 문화재 사진들이 있거든요. 자, 요걸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교과서 30쪽을 보면 도교 사상이 반영된 문화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도교의 방위신 중에서요. 하나를 볼 건데요. 강서대묘라고 북한 쪽에 있는 고구려의 묘인데 거기에 사신도가 그려져 있고요. 벽면에. 그중에 현무도를 보겠습니다. 자, 이 동물이 현무라는 동물이고요. 도교에선 이 동물이 북쪽을 지킨다라고 해요. 자, 북쪽을 지키는 이 현무는 상상의 동물이에요. 몸통은 마치 뭐같이 생겼어요? 약간 뭐 거북이나 자라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네, 그리고 머리와 꼬리는 뱀의 영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존하지 않는 상상의 동물인데요. 자, 이런 그림이 나오면 여러분들 무슨 종교 사상을 생각하면 돼요? 네, 도교입니다. 자, 역시 도교의 사상과 관련 있는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요거 산이에요, 산. 그리고 여기는 물이에요. 자, 산과 물, 자연을 숭배하는 도교의 사상이 깃든 아름다운 벽돌입니다. 자, 그리고 백제 금동대학로는 우리 지난번에 열심히 공부했었죠. 특히 이 몸체 부분에는 불교를 상징하는 이 꽃, 무슨 꽃이죠? 이 연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덮개 부분에는 다양한 도교의 사상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요 새, 요 봉황새가 도교에서는 남쪽을 지키는 주작이라고 하는 그런 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습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도교의 특징은요. 현세 구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현세 구복이라는 건 현재 세상에서 복을 구한다라는 의미고요. 또 하나, 요것도 좀 적어주세요. 도교에서는 불로장생을 추구해서요. 늙지 않고 오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불로장생을 위한 약을 단약이라고 해가지고 그 도교의 도사들이 그러한 불로장생의 약을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 실패? 당연히 실패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약은 없죠. 뭐 적당한 운동, 뭐 스트레스 안 받고 잘 먹고 잘 자고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유일한 불로장생의 방법이겠죠. 자, 정치적 이용 부분 보겠습니다. 고구려, 고.
자, 고구려에는 연개소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왕은 아니에요. 근데 왕보다 힘이 더 강했던 고구려의 실제 권력을 쥔 사람이었죠. 이 사람 이름이 되게 재밌는데 어디까지가 성이고 어디가 이름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아, 성이 연개고 이름이 소문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성은 연씨예요. 이름은 개소문이에요. 진짜로 연개소문. 이름이 지금 그 한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소문하고 이제 이 개소문 한자는 물론 다른 거지만 이름이 특이해서 잊히지 않겠죠? 자, 이 연개소문은요. 귀족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도교를 장려합니다. 그럼 귀족 세력 견제하는 거랑 도교가 무슨 상관이냐? 고구려의 귀족들은 원래 불교랑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상 종교를 들여온 거죠. 그게 바로 도교였던 겁니다. 자, 그다음 풍수지리설로 가보겠습니다. 풍수지리설은요, 교과서 30페이지 본문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 내용 볼게요. 자, 풍수지리설은 읽어보세요. 시작. 자, 즉, 산, 하천, 땅의 형세가 인간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풍수지리설의 유명한 개념이 하나 있죠. 살기 좋은 곳으로서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있는 곳. 그거 뭐라 그래요? 네, 배산임수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배산임수는 대답을 곧잘 하더라고요. 그런 게 풍수지리설입니다. 자, 풍수지리설은요, 삼국시대 때부터 존재했는데요. 삼국시대 때 도읍을 결정하거나 도읍을 옮길 때나 또 하나 더 적어주세요. 사찰을 건립할 때 이 풍수지리설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 30페이지 역시 자료에서 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도읍지 선정과 사찰 건설에 풍수지리설이 반영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몇 가지 나오는데요. 봉암사 사찰이죠. 사찰을 건립할 때 풍수가의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후 고구려를 세운 궁예가 송악, 개성의 도읍을 정할 때도 풍수지리적 인식에 따라서 도읍을 정했다. 즉 옛날 삼국시대 사람들이 수도를 어디로 정할까, 절을 어디다 지을까, 그럴 때 풍수지리설, 풍수지리설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뭐 그렇게 엄청 중요한 자료는 아니고요. 여기 선생님 교과서에 사파가 있는데 이런 사파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있나요? 없겠죠? 자, 선생님이 그린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여담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근무했던 나이 많으신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인데 나이가 그때도 한 59세 정도 되셨으니까 굉장히 연로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 2학년 부장 선생님이었고 저는 2학년 담임이었어요. 근데 이 선생님께서 부장님께서 그 공부 잘하는 애들 모아놓은 자습실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좋은 위치를 찾는다고 이렇게 수맥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엘로드라고 하나요? 이런 거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자습실에서 계속 이거를 들고서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자기 풍수지설도 공부했고 주역도 공부했고 뭐 여러 가지 공부했다고 하는데 그런 이론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문과 1등하고 이과 1등 학생 자리를 딱 옮긴 거예요. 근데 되게 웃겼던 건 그때 다른 학생들은 다 책상별이 이런 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 두 학생만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세로로 이렇게 좌석을 해가지고 이 두 학생들 자리를 딱 이렇게 찍어준 거예요. 여기가 풍수지리설에 따르면 제일 명당이다. 여기가 제일 명당이다. 자, 그리고 나중에 이 학생들이 이제 3학년 되고 졸업을 할 때 이제 대학을 어떻게 됐을까요? 잘 갔을까요? 엄청 잘 갔어요. 이과 학생은 서울대학교 갔고요. 문과 학생도 그때 서강대에 되게 좋은 과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학교 수준에서는 되게 잘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장님이, 이 선생님이 엄청 이제 어깨가 막 으쓱으쓱해진 거예요. 막 자기 덕분에 잘 갔다. 자, 어쨌든 뭐 이런 게 풍수지리설인데요. 아직도 이런 거 믿는 분들 많이 있고요. 근데 조금 진짜 의외였던 건 이분이 과목이 뭐였다고 했죠? 수학이에요, 수학. 이게 수학이면 어쨌든 수리과학, 그것도 과학이란 말이죠. 이런 과학을 공부하신 분이 어찌 보면 되게 과학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풍수지리설을 굉장히 맹신했던 거. 그게 지금도 풍수지리설 생각하면 기억이 납니다. 자, 어쨌든 삼국시대 때 이렇게 들어왔던 풍수지리설이요. 신라 말에 가면요. 도선이라고 하는 사람, 자, 이 사람 빈칸 적어주시고요. 이 사람은, 아이고, 우리 배웠던 교종과 선종 중에 선종계통의 승려입니다. 이 사람이
중국에서 더 선진적인 풍수지리설을 가지고 와요. 자, 그래서 체계적인 풍수지리설의 수용. 그래서 이제 신라말 풍수지리설의 수준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신라말에는요, 풍수지리설이 점점 퍼지면서 금성 중심의 통치 질서와 국토의 관념을 바꿔버립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금성은 신라의 수도예요. 지금의 경북 경주죠. 자, 그 당시에 이 금성에 왕도 살고요. 진골 귀족도 살고요. 큰 절도 다 여기 있고요. 모든 정치, 경제, 문화가 여기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냥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풍수지리설이 퍼지면서 지방의 지리적 중요성도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내용 한번 적어주세요. 즉 옛날에는 수도가 그냥 최고고 뭐 지방은 진짜 수도에 비하면 되게 쩌리 같은 존재 이런 거였는데 풍수지리설에 따르니까 우리 고장도 산이 좋고 물이 좋고 기운이 좋아요. 우리 고장도 명당이야. 자, 그러니까 이제 지방도 괜찮다. 쓸만하다. 꼭 수도, 경주, 금성이 최고가 아니다. 이런 인식이 퍼진 거예요. 자, 지방 하면은 귀가 번쩍 뜨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지방 중독자들. 그게 누구였어요? 호족들이었죠. 자, 그래서 이 지방의 호족들이 야, 이거 풍수지리설이다. 이걸 이용해 보자 해서 호족들이 자신들의 사상적 기반으로서 이 풍수지리설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계룡산 근처에서 힘이 센 호족이 있다면 그 사람은 풍수지리설을 이용해서 야, 계룡산 진짜 명당이다. 좋은 산이다. 그러면서 자기 어떤 성장의 그 원동력으로 삼았던 거죠.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풀어봤었는지 좀 가물가물한데요. 그냥 다시 풀어볼게요. 해초라는 승려가 인도와 중앙아시아 등 지리, 역사, 풍속 기록했던 책 기억나죠? 자, 선생님 초성을 적었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탁 튀어나와야죠. 왕호, 천축, 국, 전, 이죠. 자, 모르겠으면 왼쪽에서 보고 쓰셔도 돼요. 자, 쉬운 문제였고요. 2번 보겠습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왠지 했을 것 같은데. 신라 말에 경전과 교리 연구를 중시하는 교종과 달리 선종은 실천 수행을 통한 개인의 깨달음을 중시했다. 그래서 선종이 지방 호족의 후원을 받아서 9개의 산에 큰 사찰을 만들죠. 선종사찰, 구산, 선문이라고 합니다. 왼쪽에서 보고 적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문제 풀어볼게요. 탐구활동은 이미 우리가 수업 시간에 알게 모르게 다 한 거예요. 넘어갈게요. 형성평가 문제 풀겠습니다. 자, 요거 1분 30초 드릴게요. 참고로 3번 문제는 좀 풀고 나면 이상할 거예요. 정답이 없어요. 그래도 기영님 지금 이유 중에 옳은 설명 골라보세요. 자, 문제 풀어보세요. 시작. 자, 여러분들 잘 풀었나요? 집안일을 하느냐고 좀
소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자, 다음 설명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원효, 일심사상, 화쟁사상. 어때요? 이상 없네요. 자, 신라, 법흥왕, 2차전 순교, 불교공인. 이것도 이상 없네요. 자, 신라말의 경전과 규례를 강조한 선정. 아, 이상해요. 선정 아니죠? 교종이죠? 틀렸네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X.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아, 이 사람은 세속 5개를 지었대요. 세속 5개를 지은 승려, 즉 원효 아니고 원광. 1번. 3번. 이거 문제 좀 이상했을 거예요. 의상에 대한 설명. 통일신라 승려? 맞아요. 당에 유학한 거? 맞아요. 부석사? 맞죠? 일심사상? 아, 이건 아니네. 이거는 누구 거예요? 원효. 이건 아니네요. 화엄사상 정립? 맞고요. 통일직후 신라사 통합한 데 기억. 이것도 맞는 설명이에요. 리을 맞는데.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이어야 돼요. 정답 없어요. 아마 실수했나 봐요. 문제 낸 사람이. 자, 풍수지리설이 호족에 환영받은 거다. 나머지 뭐 이렇게 불교에 대한 설명이 많고요. 요거밖에 없네요. 지방의 독자성, 지방 중독자 호족. 자, 뭐 이렇게 해서 쉽게 정리가 됐고요. 유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유학은요, 쉬워요. 금방이에요. 자, 신나게 한번 해봅시다. 이전차시 복습입니다. 모든 것이 한마음, 일심사상, 승려 누구라고 했죠? 아, 너무 쉽다. 원, 효. 자, 그리고 신라 말에 도선과 같은 선종승려들이 체계적으로 만들었대요. 아, 이거 뭐죠? 진짜 몇 분 전에 배웠죠? 풍수, 지리, 설. 자, 학습 목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삼국시대와 시작. 음. 자, 여러분들 이거 보면 내가 읽으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입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자, 마음속으로 읽는 거죠. 자, 삼국시대 유학의 수용부터 보겠습니다. 삼국시대 유학은 어떻게 우리 땅에 수용이 되었는가? 일단은 유학 어느 나라로부터 들어왔겠어요? 이거 당연히 공자 맹자 사상이잖아요. 중국과 교류하면서 중국으로부터 돌아온 거예요. 31페이지 자료인데요. 자, 이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자료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과서에 있으니까 또 안 볼 수가 없네요. 자, 여러분들, 인천의 계양산성이라는 곳에서 유물이 나왔는데요. 백제 또는 신라거로 추정되는 유물이 나왔대요. 근데 이게 목간이라는 건데 옛날에 나무에다 이렇게 글씨를 썼어요. 근데 그 글씨를 어떤 글씨인가 이렇게 봤더니 유학에서 되게 중요한 책이죠. 공자의 말씀을 제자들이 적었다고 하는 그 논어의 일부 구절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유물이 발견됨으로써 백제 또는 신라, 옛날 삼국시대 때도 이 유학이라는 것이 한반도에 수용이 되었구나. 공부 다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유물이에요. 자, 선생님 뭐 유학이라고 했다가 유교라고 했다가 자꾸 용어를 이렇게 한꺼번에 쓰는데 같은 거예요. 유교가 유학이에요. 근데 이제 학문으로서의 성격이 조금 더 강조되면 유학이 되는 거고 종교적인 성격이 더 강해지면 유교가 되는 건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 지금 유학을 배우고 있고요. 동그라미 2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왜 삼국은 유학을 수용을 했느냐? 쓸모가 있으니까 그래요. 첫 번째, 관료를 육성하는데 유학적 소양이 필요합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요즘의 공무원들은 다 컴퓨터로 이렇게 문서 작업하고 일하잖아요. 근데 옛날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관료들은요, 글을 써야 돼요. 하루 종일 글 쓰면서 문서 작업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근데 글을 쓰려면 옛날에는요,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 즉, 뭔가 쓸 거리, 내용이 있어야지 글을 쓸 수가 있는데, 그 글 쓸 거리들이 다 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공자 맹자의 말씀을 인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어떤 역사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용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유학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도덕 규범 강조. 자, 유학에서는 충하고 효를 엄청 강조하는데요. 왕에게 충성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근데 따지고 보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왕이 백성한테는 어버이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백성한테 잘하는, 아니, 왕한테 잘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강조하면 왕 입장에서, 지배자 입장에서 굉장히 이익했던 거죠. 자, 그리고 왕실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 왕실에서 제사를 지내는 공간을 종묘라 그래요. 종이라는 것은 왕실을 의미하고요. 묘는 제사 지내는 곳이죠. 자, 그래서 종묘를 설치하고 국가의 의식, 의례를 정비하는데 여기에도 다 유학적인 방법, 유학에서 지정한 그 절차 매뉴얼을 따르게 됩니다.
삼국시대 때도 이미 이런 걸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제사나 차례 지낼 때 보면 막 절차가 되게 복잡하죠? 뭔가 이렇게 현대적이지 않고 그게 다 유학에서 규정했던 절차예요. 자, 그러니까 단순히 유학은 학문이 아니고요. 국가를 통치하는 정치 이념으로서 수용됐고 그런 기능들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삼국의 유학 교육기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즉 요즘 말로 하면 학교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 학교가 있었냐? 자, 고구려는 어느 왕 때, 소수림 왕 때 수도에 태학을 설치했다라고 우리 사실 예전에 배웠어요. 고구려 공부할 때. 자, 태학은 유교 경전을 공부하고요. 역사서를 교육하던 것이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최고 교육기관인 뭐 국립대학 정도 되는 건데요. 역시 고구려 스케일에 걸맞게 대보다 더 큰 태학, 클 태자를 쓴 겁니다. 태학에서 퇴학당하면 뭐가 될까요? 퇴학생이 되겠죠? 자, 그리고 지방으로 가겠습니다. 지방에는요, 경당이라고 하는 특이한 학교가 있었어요. 경당. 여러분, 경당은요, 단순히 그냥 공부만 하는 학교가 아니고 무술 교육을 한다는 게 좀 특이해요. 그래서 이 여담인데요, 선생님이 대학 때 그 학교에 여러 동아리가 있었는데 그중에 경당이라는 동아리가 있었어요. 근데 경당이 뭐 하는 동아리냐면요. 그 민족무예 18가지를 배우는 동아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회장이 생활한복 입고 다니고 맨날 창하고 막 봉술 같은 거 주차장에서 연습하고 막 그랬어요. 되게 특이하죠? 자,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처음에는 왜 그 동아리 이름이 경당인지 모르다가 대학에서 이제 역사 공부를 하니까 고구려의 경당이 무술 교육하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선생님이 알아보니까 그 동아리 이름이 아, 고구려의 경당에서 유래한 게 맞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되게 신기했고,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건 그 동아리가 결국에는 동아리가 망했어요. 신입생이 안 들어와가지고 사실 뭐 그렇잖아요. 요즘 젊은 학생들이 무술 배우고 뭐 이렇게 생활한복 입고 다니고 이런 거 썩 이렇게 매력 있게 못 느끼죠. 그 참고로 선생님이 대학에 들어갔던 2000년대 초반에는요, 제일 인기 있는 동아리들이 공연하는 동아리였어요. 그래서 춤, 노래 이런 동아리들이 인기가 많았고요. 근데 시대마다 그 인기가 계속 달라지는데 요즘에는 대학에서 무슨 동아리가 인기 많다고 그래요? 요즘에는 창업 동아리, 그다음에 뭐 주식 동아리, 경제 동아리 이런 게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참 대학교 동아리 인기도 많이 달라집니다. 자, 그다음 백제로 가볼게요. 백제에서는 박사제도라는 거 운영이 있는데요. 이건 뭐 학교는 아니지만 오경 박사라고 해서 오경에 능통한 박사들이 지방에 가서 교육을 담당했다라고 전해져요. 요즘으로 따지면 유학에 아주 능통한 그런 교수들이 지방에 이렇게 파견돼가지고 지방 교육을 담당을 했던 거예요. 자, 이 교과서 31쪽에 쪽날개가 하나 있는데,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 뭐 가볍게 보겠습니다. 오경이 뭐냐면요, 유교의 5가지 중요한 경전을 말해요. 이 뒤에 건 외울 필요 없어요. 뭐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라고 해가지고 유교의 5가지 중요한 책이니까 그 책에 아주 빠삭한 사람들, 그런 교육자들을 말하는 거죠. 자, 신라로 가겠습니다. 신라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통일 전까지는 없어요. 근데 신라도 분명히 유학 공부를 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젊은이들이 유교 경전, 유학 경전을 학습했다는 사실이 임신서기석이라는 비석에 드러나요. 자, 임신서기석 제법 중요합니다. 교과서 31쪽을 볼게요. 자, 임신서기석은요, 한 30cm 정도 되는 조그마한 돌에 글자가 이렇게 삐뚤빼뚤 새겨져 있는데요. 신라의 두 청년이 국가에 대한 충성과 유교 경전 학습에 힘쓸 것을 약속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임신년, 그래서 이들이 약속을 했던 해가 임신년이라서 임신년에 서기, 맹서하다, 서약하다, 기록하다. 그래서 맹세하고 기록했다라고 해서 임신서기석이라고 불립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임신서기석, 임신년에 두 사람이 함께 맹세하고 기록한다. 시경, 상서, 예기, 춘추전 등을 차례로 3년 안에 습득하자라고 맹세했어요. 서약했어요. 그 서약한 걸 기록한 겁니다. 서약한 거 기록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요, 만약에 친구랑, 야, 이제 우리 올해 열심히 진짜 공부 한번 해보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제 미친 듯이 공부해보자 해가지고 돌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게 발견되면, 미래에 발견되면 무슨 서기석이 되겠어요?
의외로 여러분들이 이거 모르더라고요. 올해가 무슨 년이에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소 막 이러면서 1월 1일에 카톡 많이 보냈을 텐데 소의 해 신축년이잖아요 올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만든다면 올해 만든다면 나중에 신축서기석이라고 불릴 거예요. 자, 학습지로 돌아와서요. 삼국의 역사서 편찬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역사서라는 건요. 보통 나라가 잘 나갈 때 만들어요. 자, 나라가 잘 나가니까 국력을 과시하고 싶고 또 우리 왕실 대단한 왕실이야라는 거 보여주고 싶으니까 조상들 얘기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고구려 먼저 볼게요. 자, 고구려에는 건국 초에 유기라고 하는 역사책이 무려 100권이나 있었대요. 자, 이걸 참고해서요. 자, 지금부터 어느 왕 때 어떤 사람이 무슨 역사책을 썼나 연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고구려의 영양왕이 되게 잘 먹었나 봐요. 영양왕이 어떤 사람? 이문진한테 시켜가지고 신집이라고 하는 역사책을 편찬합니다. 그래서 영양왕 때 이문진이 신집 5권을 편찬했다. 자, 그다음 백제 어느 왕? 근초고왕. 누가? 고흥이 무슨 책? 서기를 저술했다. 신라는 진흥왕 때 어떤 사람? 거칠부가 공명으로 무슨 책? 국사라고 하는 책을 편찬했다. 자, 이렇게 국가와 어느 왕 때 누가 무슨 책을 연결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나중에 좀 외워야겠죠, 이거는? 자, 그런데 여러분 다행히도 이 녹색 글씨는 안 적는 겁니다. 녹색은 안 적는 걸로 약속해요. 모두 전해지지 않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왜 다행이냐? 여러분 만약에 6이 100권이, 신집 5권이, 고흥의 서기와 거칠부의 국사가 지금 전해진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우리 절대 삼국시대 공부 못해요. 아직도 아마 고구려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교과서 앞에 여러분 교과서 두께만한 고대사 파트가 붙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배우는 한국사의 고대사 부분은요. 사실상 김부식 삼국사기로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책 한 권에다가 삼국유사라든지 몇 개 책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건데 이 소스들이 있었다면 정말 우리나라 역사책 생각만 해도 진짜 끔찍하네요. 자, 물론 선생님이 이렇게 어, 장난삼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책이 전해진다면 너무 좋겠죠. 우리나라 고대사를 정말 제대로 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학습할 분량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을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모두 전해지지가 않네요. 아쉽죠? 자, 통일 이후 신라와 발해 유학 발달로 넘어가겠습니다. 통일 이후 신라 어떻게 되었는가 유학이. 자, 정치 이념으로서 유교 진흥 정책이 실시되었고요. 신문학 때 국학이라는 게 설립됐습니다. 이거 예전에 배웠었죠? 신문학 때 국학, 체계적 유학 교육을 담당했고요. 그 다음 원성왕을 이 사람 이름을 주목하세요. 자, 원성왕 때 신라에서는 독서삼품과라고 하는 제도가 실시가 되는데요. 독서삼품과는요. 유교 경전을 이해한 정도에 따라서 관리를 선발하던 제도입니다.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을 평가해서 관리를 선발하던 제도입니다. 자, 요거 잠깐 교과서 보고 오겠습니다. 교과서 32쪽에 보면요. 독서삼품과 시행에 대한 역사 자료, 사료가 있습니다. 자, 원성왕 때 처음으로 독서삼품을 제정하여 관직을 주었다. 유학을 얼마나 잘 이해했느냐, 책을 많이 읽었느냐를 따라서 상품에서 뭐 하품까지 상중하가 있겠죠? 상품으로 나눠가지고 관리로 발탁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학습지로 돌아올게요. 자, 그러니까요. 유학 독서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3등급으로 나눠서 관리를 선발한 건데요. 자, 이거 기존의 진골귀족들이 이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합니다. 아주 개거품 물고 반대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런 거 시험 없어도 원래 관직에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고 고위관직까지 승진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쓸데없는 이런 시험이 생겼다니까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진짜 진골귀족들의 원성이 자자했겠죠. 원성왕 때 독서삼품과. 그래서 진골귀족 반발 때문에 제대로 시행이 안 돼요. 사실 뭐 여러분들도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오는데 갑자기 고입 시험이 생겨가지고 수능처럼 본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도 입에서 막 거품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신라 유학자들의 활약이라고 되었습니다. 자, 신라에는 뛰어난 유학자들이 많았는데요. 그중 대부분이 육두품 출신이에요. 자, 육두품들은요, 신분제, 골품제의 한계에 부딪혀서 출세에 제한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이 실제 국가 정치의 주요 행정 실무를 담당하면서 실력을 쌓았고 능력을 발휘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제의 벽을 뛰어넘지 못했죠. 자, 선생님이 편의상 이 4명의 유학자들 중에서 육두품들은 표시를 따로 했어요. 따지고 보니까 김대문만 진골귀족이고 나머지는 다 육두품이네요. 자, 이 대단한 육두품 출신 유학자들을 한 명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수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강수는요, 외교 문서 작성이 엄청 뛰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뭐 글도 잘 쓰고 또 중국 외교 문서를 잘 이해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신라의 국익에 큰 도움을 줬다 하는 인물입니다. 자, 그 다음 설총이에요, 설총. 여러분들 저 수학 누구한테 배워요? 이분 아니에요? 아닌가요? 이분. 네. 이분한테 배우면은 이거 뭐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이두천 선생님. 자, 설총하면은 이두를 정리했다라고 했는데 이두가 뭐예요? 이두가 중국 그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가지고 우리말을 표기하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한글이 없잖아요, 그때. 근데 이제 신라 말을 표현하는데 한자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한자의 음과 뜻을 이용해서 신라 말을 표기를 한 거죠. 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김대문. 자, 김대문이 이 사람 진골귀족 출신이에요. 육도품 아니에요? 이름도 잘 어울리죠. 진골귀족 부잣집의 대문. 문이 크다. 자, 이 김대문은요. 화랑세기와 고승전 같은 책을 지었는데요. 이 책들은 특징이 뭐냐면 화랑, 신라 화랑들 얘기예요. 고승, 신라의 오래된 훌륭한 승려들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유학자들은 중국 문화를 되게 좋아했는데 이 김대문은요 신라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 신라 문화를 주체적으로 인식했던 사람. 즉 다른 학자들은 막 중국 글과 중국의 인물들을 막 흠모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글을 쓰는데 김대문은 우리나라 거, 신라 거에 관심이 많고 그런 글을 썼던 거죠. 자, 이제 육두품 출신 유학자 그 중에서도 원탑이죠. 최치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 32쪽 쪽날개를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세요. 당의 빈곤과 시작. 자, 최치원은요. 육두품이라는 신분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에 이제 좌절을 할 뻔했는데 어, 중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출세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차피 신라에서는 진골 때문에 그 승진에 제한이 있으니까요. 골품제 때문에. 자, 그래서 당나라에 가서 당나라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던 과거 시험 빈공과에 급제하게 됩니다. 자, 빈공과는요. 위에 나오죠? 당나라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봤던 과거 시험이에요. 즉 외국인을 관리로 채용하기 위해 보던 시험인데요. 이 빈이라는 말이요. 손님 빈자예요. 그래서 우리 중요한 손님, 귀한 손님을 뭐라고 해요? 귀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당나라 입장에서는 손님들, 외국인들 대상으로 과거를 봤던 거예요. 자, 최치원이 여기 급제해가지고요, 당나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당나라에서 황소의 난이라는 아주 큰 반란이 일어나요. 이 황소가 막 이렇게 소떼가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고요. 황소가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최치원이 황소를 토벌하는 경문을 써요. 근데 이 글이 아주 명문이라서 이 반란군의 우두머리인 황소가 이 글을 읽게 된 거예요. 최치원의 글을. 근데 읽었더니 막 황소 너 진짜 막 어떻게 해버린다 막 이렇게 뭐 어떻게 진짜 막 내가 뽑아버리고 뭐 어떻게 한다 이거 막 무시무시하게 막 쓴 거죠. 그래서 황소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침상에서 이렇게 자다가 이 글을 보고 이렇게 굴러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최치원이 글을 잘 썼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토황소 경문이에요. 자, 근데 최치원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신라를 위해서 이제 여생을 좀 봉사하며 지내려고. 그래서 신라 왕이 그때 진성여 왕이었는데 개혁안을 딱 올려요. 근데 진성여 왕이 들은 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자 최춘이 너무 실망을 해요. 그리고 관직을 버리고 전국을 떠돌아다녔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무슨 천재라고 그래요? 비운의 천재인 거죠. 시대를 잘못 만난. 자, 당나라에 유학을 갔던 최치원, 아까 봤죠? 토황소 경문을 써서 문장가로 이름을 날립니다. 신라로 돌아와서는요, 사회 개혁안을 제시했으나 들은 채도 안 합니다. 골품제 사회를 비판하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지방에 은둔하고 조용히 지냅니다. 자,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능력을 못 피는 사회 안타깝죠? 자, 발해로 넘어가겠습니다. 발해의 유학은 간단합니다. 당과의 교류를 통해서 점점 유학이 발전하는데요. 유교 경전 등 여러 서적들을 당나라로부터 수입을 해와요. 자, 그럼 책이 많아졌으니까 관리해야겠죠?
자, 그것을 발해에서는 문적원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관리했어요. 자, 이름이 되게 잘 어울려요. 문은 그리고 책이에요. 글이니까 책을 의미해요. 적은 쌓을 적자. 책을 쌓아서 보관하는 곳이라는 의미겠죠. 자, 그런데 학습지 12쪽 한번 볼게요. 앞으로 좀 넘겨볼게요. 자, 여러분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안 보이던 게 막 보여요. 이런 거죠. 자, 12쪽 보면요. 우리 이거 옛날에 발해 중앙정치기구 같이 공부했거든요. 그때 안 보고 넘어갔던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 문적원, 주제감 안 봤죠? 자, 그런데 이제 발해의 유학을 공부하면 이게 보일 거예요. 문적원, 당나라로부터 수입한 유학 서적을 관리하던 곳. 이런 게 보이겠죠? 주자감도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주자감. 주자감은 어, 학교예요, 학교. 발해의 학교. 자, 그리고 발해 부분 편김에 하나 더 볼게요. 발해의 육부 명칭은 앞에 충인의 지예 신 유교 이념이 반영됐다고 했죠? 자, 이게 또 오늘 배우는 내용에도 거듭 등장합니다. 자, 다시 학습지 18쪽으로 올게요. 자, 바로 여기 나왔죠. 발해 그 교육기관 주자감. 자, 발해 학교 이름은 주자감인데요. 거꾸로 하면은 뭐가 돼요? 감자주. 감자술이 되는 거예요. 감자술. 그래서 발해는 감자술이다라고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밑에 헷갈리는 게 나와서 그래요. 감자술. 발해는 감자술을 마신다. 감자술이 있나요, 진짜? 마셔봤어요? 선생님, 잘 모르겠네요, 있는지. 자, 입맛 다시는 사람들이 있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줄로 내려가서 유학교육기관 귀족자제에게 유교 경전을 교육하던 곳이 어디라고요? 감자술, 감자주입니다. 자, 그리고 발해도 역시 당에 유학생을 파견했고요. 아까 봤던 빈곤과 시험 그런 것도 발해 유학생들이 응시해가지고 급제하는 일이 있었대요. 자, 그리고 유교 이념을 중시해가지고요. 발해의 중앙육부의 명칭 아까 봤죠? 유교 덕목, 유교 이념을 반영한 충인의 지혜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당일 유학생 파견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는데요. 발해에서도요, 당나라에 유학을 가가지고요. 그 학생들이 당나라의 국자감이라는 데서 공부했대요. 그리고 빈곤과에 응시했대요. 빈곤과는 아까 봤고요. 국자감. 이거 뭐야? 발해 학교는 감자주, 감자술인데 주자감인데 당나라 학교 이름은 국자감. 한 글자가 달라요. 당나라는 거꾸로 하면 감자국이죠. 당나라는 감자국이고 발해는 감자술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나중에 고려시대 때 국자감이 또 나와요. 왜냐하면 고려의 교육기관 이름도 국자감이에요. 그러니까 당나라, 고려 이런 거는 다 감자국이고 어느 나라만 감자술이에요. 발해만 감자술이에요. 자, 헷갈리지 않도록 잘 정리하시고요. 오른쪽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여러분들 너무 무시했어요. 이거는 진짜 너무 무시했어요. 이거 정답이 여기 써 있어 그냥. 정답이 임신석에서 기분 나쁘죠? 자, 신라의 두 청년, 국가에 대한 충성, 유교경전 학습 약속한 거. 신라에서도 젊은이들이 유교경전 공부했던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정답을 너무했네. 자, 2번 다음 자료를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 원성왕, 독서산품, 관직 주었다. 유교경전에 능통하고 밝은 자. 절차를 뛰어넘어 관리로 발탁했다. 이거 원성왕 때 유교경전 이해 수준 평가에서 관리 선발했던 거. 이거 뭐예요, 이거? 독서, 산품과죠? 자, 이거 모르면 곤란하죠? 자, 근데 친구 귀족이 반발해가지고 제대로 시행 못했다. 공부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탐구활동. 신라 말에 유행한 다양한 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건 해야 돼요. 교과서 33쪽 볼게요. 자, 교과서 33쪽을 보면요. 신라 말에 유행한 다양한 사상이라고 있어요. 국정 토론회가 열렸어요. 신라사의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세 사람이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자, 선생님이 하이라이트 준 부분만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각자 읽어보고요. 참선에 힘써야 됩니다. 어려운 교리를 해석하거나 경전을 읽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개인의 깨달음을 통해 부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거 교리 해석 경전 읽는 거 교종이죠? 교종을 막 디스하고 있고 참선 중요시 여기고 개인의 깨달음을 중시하고 있어요. 자, 이 승려는 어느 계통의 승려일까요? 선종 승려겠죠. 자, 이거 선종이에요, 선종. 그러니까 요거는 선종의 입장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이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자, 이는 모두 풍수지리설에 따라 금성의 지덕이 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경주, 신라수도 금성이 지덕,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의 기운이 쇠하였다 이거예요. 땅의 기운이 맛이 같다. 지세만 좋다면 다른 지역도 충분히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설? 풍, 수, 지리설. 그리고 지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 보니까 풍수지리설을 신봉하는 지방 호적 정도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이 사람. 사회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개혁안을 올려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골품제 때문에 관직이 제한되고 유능한 이제 능력 발휘할 수 없대. 개혁안을 제시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대. 이거 최치원 같은 사람이 이거 최치원이네요. 그죠?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육두품 출신이라고 그러죠? 자, 육두품이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정, 이 사람은 풍수지리설, 이 사람은 육두품이네요. 자, 그래서 이들의 주장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요, 요거 탐구활동 요거 한번 직접 해보세요. 요거 보고 학습지에다 하면 돼요. 학습지에다. 이런 거 정리 한번 해보세요. 추천합니다. 자, 형성평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빈칸, 다음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말을 쓰시오. 여러분 시간 줘야죠?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푸세요. 풀으세요. 자,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형성평가 1번. 자, 신라의 진흥왕 때 거칠부가 무슨 역사책을? 국사. 발해는 이걸 설치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거 학교네 학교. 발해는 학교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주자가. 거꾸로 하면 감자술, 감자주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삼국시대 유학. 고구려 오경박사. 이상이에요. 고구려가 아니고 어디에요? 백제죠? 백제.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백제 소수리망. 이거 말이 안 되죠. 소수리망 어디에요? 고구려죠? 뒤에 건 고구려 맞고요. 내용 틀렸네요. 또 신라가 유교경전 공부했다는 것이 임신석에서 나타나나요? 네, 나타나요. 삼국은 유학을 권리 육성, 도덕교원 강조하는데 활용하였다. 맞아요. 그럼 정답은 디귿, 리을이 되겠네요. 자, 쉬워요, 쉬워. 다음 설명하는 인물, 당의 빈곤과 급제, 황소, 토황소 경문, 최, 치, 원, 최치원. 발해 유학 발달, 독서 선풍가? 이건 신라죠. 통일신라 원성왕 때 당의 유학생 파견? 이건 맞아요. 주자감, 감자술, 감자술 발해? 맞아요. 당에서 유교경적 문적은 관리? 이것도 맞네. 중앙정치 조직 육부 명칭 유교동무 반영? 이거 충인이 제시 맞아요. 정답 1번이 되네요. 자, 어렵지 않네요. 여기까지입니다.